자, 이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유럽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이 생겨나는데, 자, 이거를 봉건제라고 하죠. 페이지 41페이지에. 네. 자, 봉건제는 자, 주종제를 기본으로 해요. 자, 여기서 주는 주군을 뜻하죠, 주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로드스. 네. 자, 이 종은 뭘까요, 종? 종은 그러니까 이 종은 종사를 뜻해요, 종사. 어, 영어로 하면 바셀 이렇게 있거든요. 어, 이 주군은 자기를 따르는 봉신한테 땅을 줘. 예. 근데 이제 그 흙을 한 움큼 주면서 이제 기사 수여식 하듯이 이렇게 해서 땅을 주고, 예.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받은 종사들을 이제 봉신이라고 하는데, 이 봉신들은 땅을 받은 대가로 주군한테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혹은 주군이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노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다. 이러면은 그걸 따르는 종사, 봉신은 주군을 위해서 힘껏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다해서 죽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자, 근데 이 주군과 종사, 안녕. 너 이 시간 맞지? 맞아, 빨리 앉아. 자, 그러니까 주군과 종사, 주군과 봉신의 관계는 이게 피로 연결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약으로 연결돼 있어요. 계약. 너희 아직 계약 안 해봤죠? 그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만 동의를 해야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다 동의를 해서 서명을 해야지 성립되는 게 계약이에요. 자, 이 봉건제의 근간인 주군과 종사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 여기서 쌍무라고 하는 거는 쌍은 중쌍자죠? 그러니까 서로 의무를 가지는 계약 관계입니다. 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사인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계약 조건이 맞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면 한쪽에서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계약을 끝내는 거. 파기라고 해요. 파기.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했어. 그리고 이 봉신들은 자기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서는 자기가 왕처럼 그 왕처럼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주군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한테 땅을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주군이 봉신의 땅에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권리를 불입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입권. 네. 그래서 중세 서양에서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 여러 종사들을 임명해주고 너 거 땅 다스려 하고 이렇게 땅을 인정해주긴 하고 계약을 맺지만 만약에 땅을 받은 그 종사들, 봉신들이 주군이 마음에 안 들거나 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쵸 파기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강하지가 않았고 따라서 중앙 집권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있는 수도를 중심으로 권력이 모이는 걸 얘기하죠. 자, 중세 유럽 사회는 중앙 집권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각 그 종사들, 그 지방에 있는 기사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 성에서 힘이 강력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방 분권, 권력이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 주군과 종사, 어, 이 주군은 속세에서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대제후라고 불리기도 하죠.
종사들은 뭐 제후도 있었고 기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지배층이에요. 지배하는 사람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그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군이든 종사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을 장원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원. 네. 41페이지예요. 장원은 영어로 쓰면 매너라고 썼어요. 우리 그 식사 매너 이거 아니에요. 네. 스펠이 달라요. 자, 이 장원. 네. 이 장원에서 그 장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영주라고 불렀어요. 영주. 영주도 feudal, feudal lord.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영주들. 자, 영주가 사는 곳이 어디였죠? 그 왜 중세 유럽 서양 뭐 사극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무거운 돌들을 막 쌓아 올린 뭐가 있잖아요. 성이 있죠, 성. 예. 자, 영주들이 사는 곳에는 성이 항상 만들어지는데 그 성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캐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이 캐슬을 영국 사람들이 좀 변형시켜가지고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체스터라고 부른다 그랬죠. 맨체스터, 콜체스터, 윈체스터. 그 지금 영국에 있는 유명한 도시 이름들이 다 예전 중세 시대 때 영주들이 살던 어떤 성이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혹은 캐슬이라고도 독일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르그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함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들어봤죠 혹시? 네.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동유럽 쪽에서 흔히 등장하는 뭐 부르크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은 다 룩셈부르크 이런 것들이 들어간 도시나 나라 이름들은 다 중세 영주들이 장원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주들은 자기한테 그 장원을 준 위에 왕이나 제후들한테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자, 이런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불입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자기가 마음대로 그 장원 안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재판도 할 수 있고 세금도 거둘 수 있어요. 그 장원 안에 사는 농민들을 가리켜서 좀 독특하게 뭐라고 불렀죠? 농노라고 불렀죠, 농노. 농노는 영어로는 serf라고 써요.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중간자적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머나먼 옛날 옛적에는 왕과 귀족이 있으면은 중간에 평민들도 있었고 그 아래 누가 있었을까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예. 자, 고대 시대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슬레이브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중세 시대 오면서 이 노예보다는 조금 더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좀 삶이 좀 나아졌어요. 재산도 좀 가질 수 있고 결혼도 원하면 연애 결혼도 할 수가 있고. 예. 뭐 어느 정도 자기 집이라든지 이런 거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근대 현대라고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사는 우리들의 시민들이죠. 자, 근대 시민보다는 지위가 높지 않았죠. 시티즌이라고 들어봤죠? 자, 그러면 이 농노들이 지금의 시민들보다 못했던 거. 자, 이들은 그 영주의 장원을 평생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주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어디 다른 지역을 쳐들어간다거나 장원을 더 넓히려고 뭔가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특별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장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 자,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네. 거주 이전에
거주라고 하는 건 어디 사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 그 농노들이었죠. 자, 그리고 영주의 땅을 이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영주가 와서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영주가 일 시키는 거를 부역이라고 불러요.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한테 때마다 그 특산물 같은 것들을 세금으로 내야 돼. 영주가 바치라는. 뭐 예를 들면은 달걀을 뭐 다달이 뭐 한 10개씩 바쳐라. 그러면 달걀을 내야 되는 복납의 의무가 있었다. 자, 그런데 영주가 그 장원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 방앗간이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뭐 그 영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사용료도 내야 됐고요. 자, 노예와는 달랐던 게 재산도 일부 소유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약에 농노들끼리 눈이 잘 맞으면은 결혼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주들 중에서 이 농노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영주들도 있었지만 다 그렇진 않았겠죠. 이 농노들을 괴롭히고 안 좋은 영주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안 좋은 영주들이 농노한테 가했던 대표적인 악습, 저번에 하나 얘기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자, 농노랑 농노끼리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 영주가, 남자 영주가 그 결혼할 여자 농노를 미리 자기가 만나본다고 하고 데려가요.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남자 농노랑 그 여자 농노가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그 영주가 먼저 여자 농노를 데려다가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끔찍하죠? 자, 이렇게 영주가 안 좋은 행동하는 것들을 초야권이라고 불러요. 초가 무슨 초자일까요? 처음 초, 야가 무슨 야자일까요? 야간, 주간, 야간이고 밤 야자예요. 첫날 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끔찍하죠? 네. 그만큼 농노들의 삶은 뭐 노예보다는 좀 나았지만 영주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었다. 자, 우리 그리고 게르만족에 이어서 이제 그 노르만족들이 영거푸 유럽을 쳐들어왔죠? 자, 게르만족,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어느 정도 무기라든지 뭐 무예 혹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 집단들이 성을 쌓고 스스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뭐가 만들어졌어요? 봉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외부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자, 이때 이 봉건제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봉건 국가들이 등장해요. 예, 맞아요. 자, 이 봉건 국가 먼저 봉건 국가 노르만족 침입 이전에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카롤루스 대제가 크게 만들었던 나라가 있었죠. 자, 근데 노르만족의 침입 이후에 그 프랑크 왕국이 좀 분열이 되면서 나뉘는데, 자, 먼저 자, 서프랑크 왕국. 이 서프랑크 왕국은 오늘날의 뭐의 기원이 돼요? 프랑스가 되죠. 처음에 프랑키아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오늘날의 프랑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서프랑크의 초기 왕은 카룰스 대제의 그 자식 손자였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무슨 프랑크? 중프랑크. 독일의 기원이 되는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 왕국이죠. 자, 서프랑크 왕국에서 카롤루스 대제의 혈통은 금방 끊겨요. 그리고 그 서프랑크 왕국 안에 여러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귀족들 중에서 그나마 힘이 조금 셌던 귀족이 어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페는 그 커피아트 카페가 아니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프랑스어에서는 뺀 뒤에 T가 붙으면 T를 발음 안 하거든요. 페트라고 안 하고 그냥 카페라고 불러요. 카페가 아니라 카페입니다, 그냥. 백작 위그 카페. 위그 카페에 의해서 카페 왕조가 열린다. 근데 우리 방금 봉건제 설명을 했죠? 자, 봉건제에서 왕권이 강하다 그랬나요?
강하지 않다 그랬죠. 그 왕도 수많은 그 여러 영주들 중에서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주들보다는 그래도 자원도 좀 넓게 가지고 있고 농노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뭐 군사나 힘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다른 뭐 기사나 제후들을 막 자기가 임명할 어느 정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걔네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만한 힘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왕권은 강하지가 않았다. 자, 중프랑크, 이탈리아의 기원이 됐는데 중프랑크 역시도 금방 카롤루스 대제 혈통이 끊겨요. 그리고서 중프랑크 왕국도 이제 여러 그 제후들로 분열이 되는데 이탈리아 지역은 중세 1000년 동안 계속 분열 상태예요. 프랑스는 왕권이 약하긴 약하더라도 그 카페 왕조, 카페 가문이 계속해서 그래도 왕자를 생산을 하면서 그래도 프랑스 하면은 카페 왕조를 떠올릴 만큼 그래도 든든하게 카페 왕조가 400년을 가요. 근데 이탈리아는 뭐 베네벤토 공국, 스폴레토 공국, 여러 뭐 롬바르드 공국, 여러 공국들이 막 난립하는 가운데 분열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왜 오랫동안 분열돼 있었을까요? 한번 찍어봐요. 자, 봐봐.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그런 것도 있죠. 예. 더 뭐랄까 좀 뾰족한 얘기. 맞아. 자,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이죠. 그죠? 정치와 군사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통일을 하려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도시가 있죠.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죠. 이 교황이 자꾸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1000년 동안 통일이 되지 못해요. 자, 독일, 지금의 당시의 동프랑크 왕국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진 지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카롤루스 대제 혈통이 딱 끊겨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제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작센 지역을 다스리는 오토라는 사람이 그 작센 지역의 제후로서 힘이 좀 셌어요. 당시에 이 헝가리 지역에 살고 있던 마자르족이 있었어요. 그 마자르족이 독일을 넘어가지고 이탈리아로 들어와서 교황청을 위협하려는 거를 이 오토가 자기 군대를 통해서 마자르족을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황이 이때 이 오토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오토한테 선물을 하나 줘요. 너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라 하고 이 네, 오토한테 로마 제국 황제 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자, 서로마는 망한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그 동프랑크 지역의 한 제후였던 오토한테 교황을 지켜줬다는 이유로 교황이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준 거예요. 자, 그 로마 제국이 무슨 로마 제국이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자, 우리 중세 독일을 생각하면 항상 이 나라를 떠올리면 돼요. 무슨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오토라는 제후가 교황청을 위협하는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물리쳐준 다음에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선물 받은. 자, 하지만 이 신성 로마 제국도 왕권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여러 제후들 영향력이 워낙 세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러 제후들이 막 돌아가면서 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가 한 50년 동안 비어있던 시절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은 우리 중국의 황제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 여러 제후들끼리 따로따로 권력이 나눠져 있는 형태였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이란 나라. 예. 자, 우리 영국이란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한번 떠올려 보자. 영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그
켈트족이라고 불러요. 켈트족은 너희 그 카이사르 기억나죠? 카이사르가 이탈리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갈. 갈리오. 갈리아를 정복했죠. 갈리아가 지금은 어디예요? 프랑스죠. 당시 프랑스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켈트라고 불렀거든요. 이 켈트족은 금발이에요. 그리고 눈은 파란색이에요. 얼굴은 하얘요. 예. 그리고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모근이 많이 나가지고 이 얼굴까지도 막 수염이 나기도 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라틴족들 좀 왜소하고 좀 뭐랄까 그 이탈리아 살고 있는 그 라틴족 이탈리아 나중에 가보면 아실 텐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조금 작아요. 예, 약간 왜소해요. 예. 근데 그 라틴족들이 그 저 갈리아를 정복하면서 켈트족을 지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켈트족 일부가 바다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돼요. 자, 근데 로마가 나중에 크게 팽창하죠. 그러면서 바다 건너서 영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켈트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 켈트족과 로마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그 영국에 살고 있는 켈트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리트족. 네, 맞아요. 브리튼이라고 불려요. 이 브리튼은 원래 그리스어 프리테나카이라는 데서 유래했거든요. 프리테나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은 바닷가 살면서 물고기 잡아먹고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 상어나 이런 물고기들한테 공격 안 당하려면은 몸에다 문신을 해야 된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 사람들이 영국 건너가서 보기에 그 당시에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놈들은 문신한 놈들이야 해가지고 프리테나카이, 브리튼 이렇게 부르게 된 게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한동안 켈트족들이랑 로마 라틴족들이 섞여서 브리튼족이라고 불리면서 살다가 자, 로마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게르만족이 이동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본토를 지키려고 영국에서 다 우르르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때 이제 브리튼족들은 갑자기 로마 사람들이 자기 지켜줄 것 같이 막 이러다가 다 바다 건너로 도망가 버리니까 저 위에 저 영국 북쪽에 있는 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게르만족 중에 한 민족이었던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으로 건너와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 픽트족이라고 하거든요. 그 픽트족을 이 브리튼족이 막아내려고 앵글로색슨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브리튼족이랑 앵글로색슨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픽트족을 처음에는 막아내요. 근데 문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죠. 앵글로색슨족이 막상 영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브리튼족을 도와주는 것 같다가 결국은 브리튼족을 어떻게 해요? 그죠? 죽여버리고 쫓아낸다. 그래서 브리튼족이 그때 그 영국 섬에서 왼쪽 그 산골짜기로 쫓겨가는데 그들이 정착해서 세운 나라가 웨일스라는 나라예요. 자, 브리튼족, 원래 살고 있던 브리튼족이 앵글로색슨족한테 쫓겨가가지고 살게 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웨일스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앵글로색슨에서 앵글랜드 해가지고 잉글랜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들어봤죠? 잉글랜드?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앵글로색슨족이 한동안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유럽은 게르만족에 이어서 게르만족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잠시 동안 유럽을 통일했었죠. 그러다가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머리에 뿔 달린 빠른 배 타는 바이킹들이 내려오죠. 이 바이킹들을 무슨 민족이라고 불러요? 노르만족이라고 부르죠. 놀스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사는 그 바이킹들, 노르만족이 내려와가지고 막 유럽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봉건제가 발달했다 그랬죠. 성을 쌓고. 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해안가를 쳐들어왔던 노르만족 중 일부가 예, 그 프랑스 저 북부 지역
영국이랑 가까운 그 바다 지역을 점령을 해요. 자,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롤로라는 사람이었죠. 이 롤로가 프랑스 북부를 점령을 했는데 당시 프랑스에 있던 왕국은 카페 왕조였어요. 방금 얘기했죠? 카페 왕조는 왕권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왕권이 약했죠. 자, 그래서 이 롤로가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쫓아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카페 왕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질 못하니까 그냥 롤로한테 너 그 지역 영주해. 너 그 지역 다스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롤로가 이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땅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롤로가 지배했던 그 프랑스 북쪽 지역이 노르망디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히틀러의 독일에 대항해서 자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노르망디로 상륙 작전을 펼치죠. 그러니까 롤로가 여기다 세운 게 무슨 나라예요? 노르망디 공국이 프랑스 북부에 노르망디 왕국이 아니라 무슨 국이에요? 공국이죠, 공. 공은 왕보다 높아요, 낮아요? 왕보다 낮은 제후죠, 제후. 그죠?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카페 왕조의 그 신하로서, 봉신으로서 땅을 받은 노르망디의 제후였던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노르망디 공국의 4대 그 공이었던 윌리엄이, 자, 저기 바다 건너 영국이란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앵글로 색슨족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국을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왕조? 노르만 왕조. 영국은, 그죠? 바다 건너서 윌리엄에 의해서 노르만 왕조가 세워진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시험을 저번 주에 한번 보기도 했고, 빠진 기간이 좀 긴 친구도 있었고, 좀 텀이 있어가지고, 저번 시간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세라고 부르는 요 시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럼 한번 요것도 떠올려 볼까? 서양의 저 옛날 옛적하면 우리 어디가 있어요? 그 미스. 그리스가 있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계속 배웠죠? 자, 그러다가 그리스는 땅이 평야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그리스.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지금 강원도 같아요. 그래서 그 산 넘어 산마다 뭐가 있어요, 그리스에? 조그마한 도시들이 많죠. 그리스의 그 도시들을 뭐라고 불러요? 폴리스라고 부르죠. 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 그리스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고 자기들끼리 일리아스 같은 것들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문화적으로 우수하다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애들이었어요. 우물안 개구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도 만만치 않았죠. 페르시아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막아냈죠. 그죠? 마라톤 전투에서 뭐 여기저기서 다 이겼잖아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죠. 자, 그리고 한껏 얘네들이 힘을 뽐내다가 그리스가 잘 나가다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 어디랑 어디였어요?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싸우죠. 자, 그렇게 막 싸우다가 내분을 겪는데, 자, 그런 와중에, 자, 저기 저 그리스 북방에 살던 마케도니아라는 애들이 내려오죠. 자, 당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세계를 다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필리포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성 애인한테 아, 저, 네, 이거. 암살당했죠. 그죠? 암살당한 다음에 그 필리포스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산골짜기 자기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를 저기 저 페르시아 쪽으로 전파를 하죠. 동방 지역으로 막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죠? 기억나죠?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오래 살아요? 금방 죽어요?
원정 13년 만에 죽죠. 병에 걸려가지고. 알렉산드루스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동방은 분열이 되죠. 근데 이때 지중해 이탈리아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로 로마였죠. 로마. 로마는 공화 정식이 거쳐서 카이사르라는 뛰어난 영웅이 삼두 정치. 자, 그러다가 이제 누가 다스리게 돼요? 삼두 정치가 끝나면서 옥타비아누스 유스 황 현재 황제가 다스리게 되죠. 제정 로마가 시작이 되죠. 자, 그렇게 로마가 잘 나가다가 자, 점점 그 지켜야 될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기네 라틴족만으로는 방어가 안 되니까 게르만족한테 자기네 그 국경 수비를 맡겼죠. 자, 근데 훈족이 이동해오면서 게르만족들이 더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고 결국은 게르만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마가 100년 만에 멸망하죠. 자, 우리 요 시대를 서양에서 무슨 시대라고 볼까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를 서양의 고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요 시대를 고대. 영어로는 ancient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근데 로마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로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근데 예수의 죽음이 워낙 극적이었고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죠.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유대인들만 믿던 유대교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하죠. 그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죠. 크리스트교. 네. 크리스트교가 처음부터 로마한테 환영을 받아요? 막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난 거를 다 기독교 탓을 해가지고 막 기독교도들 십자가에 매달아서 막 죽이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점점 기독교가 새를 떨치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황제가 자기 라이벌을 제거할 때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점점 기독교가 새를 떨치다가 로마 망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로마 사회의 주류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된 지 채 100년도 안 돼서 소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죠. 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중세 시대라고. 미들 에이지. 우리 지금 배웠죠? 게르만족 잠시 동안 프랑크 왕국이 통일을 했다가 카를로스 대제라는 사람이 다시 또 누구의 침략이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노르만족의 침략이 있었던 혼란의 시기죠.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강력한 이걸 막아낼 만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지역에 사는 실력자들이 자체적으로 막았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어떤 시스템이라고요? 봉건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왕권은 약하고 지방 영주들의 힘은 강하고. 자, 그림으로 가보세요. 지금. 50페이지 보세요. 자, 요 작품은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울 서양 중세 시대보다는 더 뒤의 시대 작품이거든요. 그 너희 혹시 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네. 미켈란젤로 플레임은 부오나로티라고 읽어요. 이 미켈란젤로 아버지가 변호사, 공직인이었고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아버지 기대와 달리 공부를 안 하고 뭐에 등했을까요? 그림, 땅땅땅 두드리는 거, 스클럽처, 조각, 네. 자, 이런 것들에 능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어요. 자, 근데 미켈란젤로 얘기는 나중에 르네상스 시기에 할 거고, 아무튼 요걸 왜 썼냐면, 자, 지금 이 사람 누굴까요?
성모 마리아.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죽어가는 이 사람. 예수. 예수예요. 당시 그 로마 교황청과 카톨릭, 어, 로마에 있던 교황청에서 가장 근심거리는, 잠깐만,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 자, 봐봐. 서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죠? 게르만족한테 망했죠. 근데 로마 교황을 더 이상 지켜줄 만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게르만족들은 라틴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어려운 라틴어를 몰라요. 자, 근데 교황은 아무튼 빨리 이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믿게 만들어야겠죠. 자, 이 기독교를 빨리 믿게 만들려면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알려주면 되는데 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여주면 될까요?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극적으로 못 박힌 예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조각하거나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 게르만족들이, 어? 저게 예수님이네? 저게 마리아네? 자, 이렇게 넘어올 여지가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는 포교가 뭐예요? 포교. 종교를 전파하고 배포하는 걸 포교라고 하죠. 예. 이 포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수의 조각상이나 마리아의 모습이나 한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게르만족한테. 이런 거를 성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성상. 지금도 여기 요 앞에 수동 성당 있죠? 성당 보면은 예수님 조각상인가요? 있지 않아요? 성당 바로 앞에? 지나가다 본 적 없나? 성당 가면 온화한 마리아 얼굴이나 십자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예수님 초상이나 이런 것들 그려져 있는 경우들 본 적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포교의 이 전도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든다. 이거를 라틴어로는 이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이콘.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을까요? 아이콘이라고 해요. 너희 그 인터넷 바탕화면 보면은 뭐 있어요? 아이콘 있죠? 그 상징, 그런 의미예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어요. 자, 이때부터 로마 교황은 게르만족들 공격의 위협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게르만족들이 또 로마 교황을 섣불리 건드리지는 못했다 그랬죠. 왜 못 건드렸다 그랬죠? 게르만족들도 뭔가 촉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독교를 믿진 않지만 쟤네 로마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저 교황인데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들한테 저주 같은 게 올까봐 함부로 로마 교황을 못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조금씩 접하다가 일부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기도 하죠. 기억나죠? 자, 근데 문제는 교황 입장에서 그 게르만족들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언제 저 게르만족들이 난폭하게 또 굴면서 성직자들을 죽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 교황은 누구한테 SOS를 요청했을까요? 서로마는 망했지만 아직 망하지 않은 로마가 있죠. 동로마 제국 황제한테 SOS를 요청해. 도와달라고.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포위하거나 위협을 할 때마다
로마 교황이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했다고요? 동로마 제국 황제. 동로마 제국을 뭐라고 불러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요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자, 봐봐요. 우리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도시가 로마죠. 그죠? 물론 이제 로마 후반부에는 라벤나라는 곳에 살기도 하지만, 자, 근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어디 살아요? 정민이 어디 살아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뭐지? 그 처음 이스탄불 여기 살죠, 여기. 이스탄불이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어요? 콘, 여기 살단 말이에요. 자,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뭘 2000km예요. 멀죠? 자, 근데 로마 교황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로마 교황은 로마 교황이니까. 로마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요. 근데 너무 멀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군사들 먹일 군량도 많이 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게르만족들이 또 만만한 애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점점 이 로마 교황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자꾸 이 그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뭔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안 보내려고 들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이렇기도 해요. 기껏 이 먼 거리를 비잔티움에서 도와주러 군대를 보냈는데 막상 로마 교황은 도와주러 오면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와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나는 교회 지도자고 너희들이 로마 황제로서 나를 지키는 거,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얼탱이가 없죠. 자, 그래서 점점 이 로마 교황이랑 비잔티움 제국 황제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요. 자,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벼르고 별렀어요. 그러다가 한번 꼬투리를 제대로 잡아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726년에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온 3세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상 숭배 금지령이에요. 당시 로마 교황은 게르만족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성상을 포교, 전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 성상을 다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불러요. 성상 파괴령. 이거 왜 파괴하라 그랬을까요? 자, 우리 성경의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자, 문제는 이 성상, 뭐 마리아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라든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조각상들은 우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포교에 활용하려고 만든 건데 사람들이 거꾸로 이걸 우상으로 숭배하고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성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발표한 거예요. 교황청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또 어이가 없어. 난감했겠죠. 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써왔는데.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예수의 얼굴을 그린 그 초상인데 이것조차도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게 지금 저 이거를 이제 파괴하려는 모습이거든요. 그 뭐 지금은 시멘트가 있는데 예전에 회반죽이라고 불렀는데 그 회반죽에다가 담궈가지고 이 성상을 없애려는 모습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성상 숭배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비잔티움 제국과 로마 교황 간의 사이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된다고.
그리고 요 직후에 이제 완전 쌩을 깐 거예요. 절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새로운 파트너를 하나 찾아요. 그 새로운 파트너가 누구였을까요? 프랑스 왕국이었죠. 자, 프랑스 왕국의 당시 왕은 누구였어요? 카롤루스 대제였죠. 그 아버지는 누구였죠? 피핀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당시 피핀이 로마 교황을 위협하는 롬바르도족을 물리쳐줬잖아요. 그 대가로, 자, 그 로마 교황은 피핀을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면서 피핀은 감사하다는 의미로 로마 교황한테 땅을 주기도 했죠. 그게 로마 교황령이라는 땅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는 완전히 롬바르드 왕국을 무찌르면서 교황의 근심을 다 없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 입장에서는 카를로스 대제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카를로스 대제한테 뭘 선물해줘요? 그렇죠. 서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치러준단 말이에요. 관을 씌워준 거예요. 자, 이미 서로마 제국은 300년 전에 망했는데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인데 게르만족의 우두머리한테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교황이 씌워준 거예요. 너가 이제 우리를 지켜라. 너가 이제 로마 제국의 정통이야. 자, 그렇게 해서 로마 교황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는 완전히 손절.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로 삼은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누구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황청,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정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서방 정교를 뭐라고 불러요?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해요? 천주교라고 읽죠? 네. 로마 뭐라고 읽어요? 캐톨릭. 네. 지금 여기 있는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다 어디 소속이에요? 그쵸.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본산이 어디예요? 중심지가. 로마죠. 로마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 안에 있는 바, 바티칸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신부님, 수녀님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님 아래 수사라고 들어봤어요? 수사님들? 수사님, 수녀님들. 네. 자,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니네가 그럼 그렇게 하려면 해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하나님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통이야. 오소독스는 정통의, 정석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이야 이런 뜻이라고. 이걸 오소독스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옥소독스. 이게 그리스 정교예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소독스. 그리스 정교. 지금 너희 그리스를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이나 여기 이 도시들이 지금 여기 발칸반도 그리스 쪽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식 종교 해가지고 그리스 정교라고 부릅니다. 여기 뭐 세르비아나 뭐 그밖에 뭐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 가면은 여기 사는 나라 사람들은 다 그리스 정교를 믿어요. 이 그리스 정교 교회를 가면은 마리아 모습을 한 그 마리아 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예요. 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황 지배를 받지 않죠? 이들은 제일 중심지가 콘스탄티노플리스예요.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총대주교가 이들의 교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두 개로 나뉘게 돼요. 한글로 얘기하면 서방정교, 동방정교인데 서방정교는 로마의 중심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죠? 동방정교는 뭐라고 불린다? 그리스 정교라고. 자, 1054년에 완벽하게 두 교회가 갈라서게 된다. 요거를 동서교회
분열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할게요.